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배연구소의 송장훈입니다. 저온 및 우박 피해 예방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수원에서 봄철에 갑작스럽게 온도가 떨어지면 전국적으로 어쩔 때는 남부 지역, 어쩔 때는 그 북부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저온 피해가 오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1년에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두세 번에 걸쳐 가지고 저온 피해가 와서 초기 착과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 정도 피해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좀 무섭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박 피해입니다. 비단 초여름 이전에 우박이 내리는 그런 문제에 그치지 않고 수학기 무렵에 너무 우박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거의 나무 과실뿐만 아니라 나무 줄기조차도 많이 상처를 받아 가지고 한 해 농사를 불과 10분 안에 이렇게 한 해 농사를 전부 다 망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저온 피해와 우박 피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수원에서 개화기 저온 피해 양상을 보게 되면 개화가 얼마 정도 진전이 되냐에 따라서 그 피해 양상이 좀 많이 틀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많이 피어 있을수록, 만개기가 가까울수록 저온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지금 영하 2도 정도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1시간, 그 다음에 3도, 4도 이렇게 영하 2도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화판뿐만 아니라 여기 주두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변색되어서 결과적으로 좋은 과실을 맺을 수 없게끔, 또 화분을 주두가 이제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수정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그 주두에 있는 부분, 수술과 꽃밭 같은 경우는 건전하지만 이 주두 암술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설령 이제 암술이 살아서 수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갈변이 되고 괴사가 부분적으로 진행이 돼서 나중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과피해가 콜크 흔적을 남긴다든가 아니면 더 심할 경우에는 열과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저온 피해가 심할 경우에는 처음에 꽃들이 죽은 대신에 늦게 핀 꽃들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지금 과실을 맺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변형가가 많이 나오고 그런 문제점을 생기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이제 피해 증상을 보게 되면 과피가 얼룩이 생긴다든가 코르크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활해기와 만개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단은 활해기 쪽에가 많이 분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온 피해가 좀 적게 나오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실제 이제 배주 부분이 이제 개사된 것들을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잘라서 봤을 경우에는 건전한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깔이 변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게 얼어가지고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다 낙과가 된다든가, 일부 이제 착과가 덜 됐을 경우에는 특히 또 코르크가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는 열과라든가 기형과로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지금 저온 피해를 받았을 때 이후의 과실 모양을 보게 되면 약하게 이렇게 저온 피해 흔적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수확기 무렵에는 거의 이제 문제가 안 될 정도로의 상품성을 가지게 되지만, 중간 정도로 이렇게 과실이 크더라도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코르크화가 형성이 됐으면 나중에 미세한 열과를 유발한다든가 아니면 흔적 자체가 약간 넓게 분포가 돼서 우리가 좋은 과실로 이렇게 포함시켜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착과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렇게 피해가 적은 것도 우리는 착과를 시켜서 정상적으로 나무의 세력들을 균형을 잡을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하게 이렇게 지금 콜쿠아가 진행된 것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열과까지 진행이 돼서 우리가 상품성을 심하게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실제 이제 어렸을 때 육아기 때에 저온 피해를 받은 과실을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잘랐을 경우에는 안쪽에 이렇게 색깔이 변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종자가 형성이 안 되는 수준에 따라서 저온 피해가 가볍고 또 중간 심하게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두가 일부만 생존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수정은 돼서 과실은 안 떨어질 수는 있지만 문제는 기형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온 피해를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저온 피해 대책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기형과로 나오는 것들 일부 생존하는 것에서 열매를 얻었다 하더라도 기형과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이제 최근에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 저온 피해의 피해 면적을 보게 되면 해년마다 꾸준하게 연결돼서 이렇게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좀 저온 피해가 적어서 풍년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최근에는 발생되고 있는 걸 모아서 우리가 매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일기예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서리 피해라든가 저온 피해를 특히 서리 피해 쪽에다가 많이 중점을 두어서 관찰을 대응을 해왔습니다. 기온이 냉기가 정체된다는 전제하에서 방풍 팬을 틀고 그 다음에 연소법을 사용하고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전날에 저녁에 그 전날의 일기예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서리가 아닌 저온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바람이 22m, 초속 2m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서리가 내리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리 피해를 특히 잘 받는 것 같은 경우는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서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가기 힘든다든가 강변이라든가 산기슭 이렇게 낮은 곳에 위치한 그런 곳이 피해를 받기 쉽고 특히 냉기가 정체되기 쉬운 것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차 유통이 많다든가 이렇게 냉기가 빠져나가는 것 대신에 정체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저온의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예방 대책을 특히 더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가 연소법이라든가 포급 시스템, 그 다음에 송풍법, 그리고 살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최근에 재해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 저온 피해뿐만 아니라 태풍 피해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특약으로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소법을 우리가 최근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활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서 세 가지 종류 그러니까 연소법을 뺀 포그 시스템이라든가 송풍, 살수법은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효과들이 경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사용하는 것도 그리고 앞으로 이 기기를 도입할 때에도 고려를 먼저 하시고 도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소법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톱밥이라든가 왕겨, 짚을 통해서 이제 사용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폐기물 관리법에 저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연소 자재를 이용한 방법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등유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전체적으로 효과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연소법입니다.
그리고 이 연소법을 사용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6m 내지는 5m 정도로 배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열간 사이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미리 로타리 작업, 경운 작업을 먼저 실시를 하고 그 위에 연소 자재를 놓고 저온 피해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는 불이 안 나게끔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불이 안 나게 하려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낙엽이라든가 잡초들의 잔재물, 전정 잔재물들이 없이 잘 정리되어 있는 가운데서 연소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연소 자재가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반드시 사용자는 반드시 주변에가 있어서 불의의 화재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송풍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산팬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초속 2.5m 이상 바람이 부는 가운데에서는 송풍법의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예, 바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풍법을 바람이 많이 부는 가운데 온도 조건이, 지표면의 온도 조건이 2도씨 이하, 영하 2도씨 이하로 이렇게 떨어질 무렵에는 반드시 연소법과 송풍팬을, 방사팬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수법과 포구 시스템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물을 이렇게 틀어 가지고 단과지든 가지가 얼음 속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외의 기온이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쪽 안에서 저온에 노출되는 것들을 막는 그런 방법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이것을 물이 부족한 가운데, 수온이 부족한 가운데 이것을 사용했을 경우는 오히려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을 충분히 확보하는 농가에 한해서 살수법이라든가 포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배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비가 저온 피해가 있기 전에 바닥에 풀들을 경운 작업을 해가지고 노출을 시켜 놓는 것이 지면에 햇빛이 쏟아졌을 때 온기를 많이 이렇게 품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재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특히 원앙이라든가 하산, 만풍, 그리고 한아름 이런 품종 같은 경우는 개화기가 다소 늦기 때문에 신고에 비해서 저온 피해에 더 강한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한 해에 동일한 시기에 한아름과 추황배 이르까지 6품종에 대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어쨌든 기존 신고에 비해서 이런 한아름이라든가 화산의 황금, 그리고 만풍배, 원앙배 같은 경우는 이 꽃이 피는 것들이 좀 더디기 때문에 좀 피해가 적게 나오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게 되면 방산팬은 참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람이 많이 부는 조건에서는 이것 효과가 방산팬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연소 자재를 같이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하고요. 미세살수라든가 수관 상부에 물을 뿌려주는 것 같은 경우는 물량만 충분하다 그러면 충분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서리 피해 방제제라든가 영양제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극단적으로 온도가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효과를 안정적으로 볼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조차도 안정적인 효과를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실제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팬 시설이 높이가 벌써 2배 정도 크고, 이 팬 날개가 거의 우리나라는 1.5m 정도 되는데 여기는 한 3.7m 정도 될 정도로 엄청 큰 규모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영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팬과 연소법을 같이 활용하는
그런 저온 피해 방제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 스프링클러로 살수법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연소법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다수의 선진 과수 농가들은 이렇게 불을 떼서 저온 피해를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특히 냉기가 지형 지물에 의해서 가둬진 것 같은 경우는 서리일 경우에는 냉기가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빼줄 수 있게끔 이렇게 막아준다든가 이렇게 그 냉기를 빠질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온에 의해서 서리 피해보다는 바람이 많이 부는 가운데 저온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소 자재를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가 연령생 작물로서 매년 과실의 특성을 균일하게 유지를 하고 나무 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그런다면 과실을 일정하게 착과를 시키려고 그러면 저온 피해를 막는 것이, 그리고 꽃을 정상적으로 착과를 시켜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연소법의 방법으로서 연소 하우징 기술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연소 자재를 그냥 이렇게 착화만 시키게 되면 거의 5시간 정도, 반쯤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5시간 정도 안정적으로 착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등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등유 가격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연소 용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매년 반영구적으로 계속 이것을 그리스 같은 걸로 닦아서 이렇게 겹쳐서 두면 공간도 적게 되고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런 연소 등유를 썼을 경우에는 주변에 거름이 많이 생기게 되고 도시 지역 그리고 민가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주변 분들하고 많이 양해를 구한 가운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박 피해는 정말 중과 부적입니다. 이게 한 번 와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실제 작년에 경기도 쪽에서 밤사이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10월달 무렵에 이렇게 농작물에 피해를 받은 그런 전경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순식간에 우리가 상품성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데요. 실제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우박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유럽이라든가 중국에서도 이렇게 우박이 많이 떨어져서 중국이 같은 경우 6천만 평의 피해를 봤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을 어떻게 예방을 할까요? 우박 피해를.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외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실용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외국에는 우박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물을 이렇게 위에다가 칩니다. 우박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뜨거운 강한 햇빛에 의해서 이렇게 일소 피해를 받는 것들도 일정의 차광 겸 우박 피해도 막을 겸 해서 이 위에다가 네트 시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실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관 2로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우리 같은 경우는 간이 방조망을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방조망을 우박이 피해가 예견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 방조망 시설 자체를 우리가 확대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새 피해도 막을 뿐더러 전체적으로 우박 피해에서도 우리가 보통 4cm 정도의 그물망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박 피해를 전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덤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물망밖에. 그래서 떨어지는 우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과실의 타박상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 우박 피해를 우리가 당했을 경우에, 내렸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어릴 때에 5월 달 무렵에, 내지는 6월 봉지 씌우기 전에 이렇게 우박이 내릴 경우에는, 육아기 때 상처가 3mm 이하일 경우에는 저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가 극심한 농가 같은 경우는 적정 착과량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과를 하더라도 50% 이상으로 적과를 해버리서는 안 되고 적과량은 절반 정도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무의 수채를 안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수세 회복을 위해서 요소를 물 500리터에 2.5kg 정도로 해서 10일 간격 이상에 설치한다든가, 특히 우리가 지금 우박이 내렸을 경우에는 과수 화상병 위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 화상병 적용 약제를 살포를 해줘서 화상병이 침입이 더 확산이 되고 그러는 것들을 바로 우리가 약제 처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과 그리고 연면 시비, 그 다음에 살균제 살포를 통해서 우리가 우박 피해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특히 근본적으로는 방조망을 위쪽에서 설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박 피해를 같이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온과 우박 피해를 지금까지 설명하였습니다. 저온과 우박 피해는 우리가 평상시에 접할 수 있고 갑자기 이렇게 오게 되면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잘 대비를 해서 슬기롭게 안정 착과를 하고 과실을 생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